평온한 시간을 함께하는 잔잔한결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친구의 전화라 반갑게 받았습니다. 야, 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순간 당황했습니다. 멀쩡했거든요. 아니, 안 아픈데?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요새 무슨 일 있어? 통화를 끊고 괜히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루 종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친구가 또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요새 뭐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며? 남편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우리 부부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와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불편하다는 걸.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통화를 끊으면 항상 뭔가 뒤끝이 찝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압니다. 만나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지치는 사람. 괜히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 친절하지만 자꾸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확신하게 됩니다. 내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람을 보며 몸으로 배운 경험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는지, 말은 다정한데 왜 만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지, 그리고 그게 내 탓이 아니라 본성이 다른 것뿐이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마음 편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쎄함은 큰 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투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의 내용은 멀쩡한데 말이 향하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게 나를 벗어날 때 그때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말투입니다. 72세 김영숙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여기서 웬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아니에요.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다음 말이 묘했습니다. 아, 정기 검진이요? 그럼 다행이네요. 요새 나이 들면 괜찮다가도 갑자기 아프고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 괜찮아서 검사만 하러 왔는데 같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저는 아직 괜찮아서 걱정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교하는 말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말 하나가 마음에 꽂혀 불편하게 하는지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어때? 자식들은 잘 지내? 응, 그럭저럭 지내지 뭐. 그러자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요새 승진하느라 정신없어. 주말에도 출근하더라고. 뭐,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누가 물어봤을까요? 아무도 안 물어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3년간 진행된 대화 패턴 분석 연구였습니다. 연구진은 1200명의 대화를 녹음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질문 형식의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질문 뒤에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의 70%는 대화 상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 측정이었습니다. 진짜 관심 있는 질문은 상대방 대답을 평균 8초 이상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던진 질문은 평균 2.3초 만에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흐름이 본성을 드러낸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의 방향이 자기한테 향해 있어서입니다. 겉으로는 질문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겉으로는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비교하고 싶어서 걱정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더 나은 상황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위로합니다. 말의 내용만 들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말의 방향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상대를 향하는 말과 자기를 향하는 말은 결이 다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각의 메아리를 듣고 싶어 할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의 이기심을 통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대화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확인받으려는 과정일 때가 많다고 봤습니다. 진짜 대화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에 할 자기 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뒤에 2초 만에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랑으로 끝납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기분이 이상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표면적인 인사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말투가 불편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말 자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말이 없을 때 더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침묵으로는 거리를 만듭니다. 말투가 첫 번째 신호라면 두 번째 침묵은 그 다음에 오는 더 정직한 신호입니다. 66세의 이정선 씨가 겪었던 일입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 중에 조카가 물었습니다. 고모, 요새 뭐하고 지내세요? 응,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하지. 그러자 조카가 또 물었습니다. 집에서요? 요새 뭐 배우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사실 최근에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 배우고 있어.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4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는 요새 골프 많이 치지? 서예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왜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상한 말이라도 한 걸까? 다음 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예? 그래. 그리고 바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주말에 백화점 갈래? 또 그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뒤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런데 묘한 건 이거였습니다. 같은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달랐습니다. 나 요새 등산 다니는데 진짜 좋더라. 공기도 맑고. 그때는 침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어디 산?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같은 취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2년간 진행된 침묵의 의미 분석 연구였습니다. 연구진은
850명의 대화를 녹음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한 뒤 찾아오는 침묵의 길이와 그 뒤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관심 있는 이야기에는 평균 1.2초 이내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 대단한데? 하지만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평균 3.8초 이상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뒤에는 대부분 주제 전환이 이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질이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침묵은 상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피하는 침묵은 시선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봤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침묵은 가장 정직한 반응이다. 이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찾아오는 어색한 공기. 그 침묵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뿐입니다.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침묵은 꾸며지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만큼 정직한 대답은 없다. 몽테뉴는 인간관계의 진실을 깊이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침묵으로는 진심을 드러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절한 말 뒤에 찾아오는 냉랭한 침묵. 관심 있는 척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 대화가 끊기고 어색해지는 그 공기. 그 침묵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자꾸 침묵이 찾아온다면 그건 당신 말이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 침묵 앞에서 억지로 말을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답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침묵으로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행동 앞에서 마음을 숨깁니다. 말로는 친한 척하지만 작은 부탁 하나 앞에서 바로 친함의 깊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사소한 부탁. 65세 최연자 씨는 일주일 전에 검사한 심장 초음파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별일 없으면 나 검사 결과 들으러 병원 가는데 차 좀 태워줄 수 있어? 버스에 내려서도 한참을 걷더라고. 하필이면 내일 애들 아빠가 지방을 가야 해서 내가 점심 살게? 친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 내일? 내일은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그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에 가는데? 오전 10시 예약이야. 아, 10시. 나는 오후에 약속이 있긴 한데. 오후 약속이면 오전에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괜찮겠네? 오전에 시간 되잖아. 그게 오전에 준비도 해야 하고 밥도 해놔야 해서 좀 빡빡해. 순간 깨달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직접 하기 싫어서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걸.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혼자 가기 싫었지만 결국 택시를 불러 타고 다녀왔습니다. 2주 뒤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다음 주에 동생이랑 중국 가잖아. 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 공항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병원은 20분 거리였습니다. 거절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언제? 수요일 아침. 아, 수요일은 좀.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버스는 시간이 안 맞고 택시비는 너무 비싸더라고. 너밖에 없어. 결국 태워다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 병원 갈 때는 안 되고 친구는 공항까지 태워달라고 했을까?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호혜성의 불균형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1,400명의 친구 관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친구들에게 작은 부탁을 요청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돈 빌려주기, 차 태워주기, 짐 옮기는 것 도와주기 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부탁할 때는 87%가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62%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일 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날은 정말 안 돼. 하지만 그냥 하기 싫을 때는 변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요새 좀 바빠서.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손해 앞에서 가장 정직해진다. 작은 부탁 하나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진짜 친구인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친구인지. 누군가는 20분 거리도 불편해합니다. 누군가는 1시간 거리도 기꺼이 갑니다. 차이는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한테는 당연히 요구하면서 상대방 부탁은 불편해하는 사람. 그게 바로 본성의 방향입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는 적극적이고 자기 손해 앞에서는 소극적인 사람.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은 권력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 드러난다.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로는 우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불편 앞에서 진심이 드러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20분 차를 태워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전화 한 통 대신 걸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부탁을 했을 때 불편한 기색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과한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만큼의 불편도 감수할 마음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그 사람의 부탁을 편하게 거절해도 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당신의 부탁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당신도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부탁 앞에서 마음의 방향이 드러나듯 작은 조언 앞에서도 사람의 본성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을 참고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에는 조언과 비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 조언을 들었을 때 반응. 65세 황정미 씨는 친구 4명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 갔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을 만나서 이따가 사러 가려고. 봐봐. 어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색은 예쁜데 좀 짧지 않아? 긴 옷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옷 산 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짧아 보여. 나는 딱 좋은데? 목소리 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새 다들 이 정도 길이로 입어. 긴 건 오히려 답답해 보이고. 조언했던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 생각에. 생각? 너 입는 거 보니까 너는 긴 옷만 입잖아.
그건 네 스타일이지.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언 한마디가 공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그 옷 이야기. 사실 나도 좀 짧다고 생각했어. 근데 말 안 했지. 걔 또 화낼까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언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일주일 뒤 옷을 보여준 그 친구가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 요새 다이어트 하는데 잘 안 돼. 그럼 저녁은 좀 일찍 먹어봐. 나는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일찍 먹으면 배고파서 잠이 안 와. 체질이 그래. 내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지난주 그 말투였습니다. 조언을 물어놓고 조언을 받으면 방어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방어적 반응 패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부터 2년간 98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작은 조언을 해주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요리에 소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방법보다 저 방법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31%였습니다. 나머지 69%는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는 이게 좋아라고 말한 사람은 23%였습니다. 하지만 46%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방어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내 방식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의 선택이 방향을 보여줍니다. 조언을 들었을 때 어디로 향하는가? 조언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요. 하지만 방어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내 생각이 달라서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고 말합니다. 같은 방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자기를 지키는 방어이고 하나는 상대를 공격하는 방어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이 본성을 드러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칭찬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갇혀 발전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칭찬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조언을 물어놓고 받으면 화내는 사람, 작은 지적에도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센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약한 겁니다.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조언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했는데 공격으로 돌아왔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느라 당신을 밀어낸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말해봐야 상처만 받습니다. 당신의 조언은 소중합니다.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만 주면 됩니다. 방어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지혜입니다. 당신의 선의가 공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사람의 자존감이 드러난다면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사과하지만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사람. 이번에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 사과 방식. 65세 한미숙 씨는 친구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해서 복지관 수업이 끝나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친구는 12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응, 좀 늦었네.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버스가 안 와서 그래. 오늘따라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시간 맞춰 나왔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 변명은 세 번. 괜찮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너도 알잖아. 우리 집에서 여기 오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잖아.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할 걸 그랬어. 미안하다는 말보다 사정 설명이 더 깁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친구가 또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때 말한 칼국수 먹으러 갈래? 응, 좋아. 이번에는 12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또 30분 늦었습니다. 미안, 또 늦었네. 사고가 났는지 차가 막혀서. 같은 말투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있는데 책임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걸. 몇 달 뒤였습니다. 제가 약속에 10분 늦었습니다. 모처럼 일찍 온 친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복지관에서 좀. 친구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안 늦으려고 얼마나 서둘러서 나왔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늦으면 사정이고, 내가 늦으면 잘못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사과의 진정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1100명의 사과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실수 상황을 만들고 사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구성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평균 15초 이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사과는 평균 45초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5초의 78%가 변명과 상황 설명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진짜 미안해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23%였습니다. 하지만 변명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71%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변명이 긴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다. 사과하는 방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말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사과는 짧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가짜 사과는 깁니다. 미안한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진짜 사과 뒤에는 변화가 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합니다. 가짜 사과 뒤에는 반복이 옵니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과할 때 상대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해. 근데 너도 좀.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책임을 나누려는 겁니다. 사과하면서 변명하는 사람. 사과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 사과하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할 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볼테르는 인간의 진정성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로는 쉽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미안함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시간 약속에 늦어서 미안하다면 다음번에는 일찍 나옵니다. 실수해서 미안하다면 다음번에는 조심합니다. 하지만 말만 미안한 사람은 다음번에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았는데 왠지 개운하지 않다면 그건 당신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과에 진심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말만 하는 사과는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과만 받으면 됩니다. 당신의 이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한 발 물러나는 것도 지혜가 됩니다. 미안함을 말로 끝내지 않는 사람만 곁에 두어도 인생은 충분합니다. 사과에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커졌을 때 아예 선택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 관계에서는 말과 행동이 본성을 드러내지만 집단 속에서는 어느 편에 서느냐가 본성을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 신호,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태도. 동호회 모임이었습니다. 등산 모임을 10년째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비 관리를 맡았던 분이 영수증 없이 돈을 쓴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냈던 거예요. 이건 간식 사느라 쓴 거고요. 증빙은 없었습니다.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공금인데 영수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회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소외까지 사사건건 따지시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몇몇은 말을 흐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큰 돈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정의로웠습니다. 아니,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돈이 크든 작든 투명해야죠. 평소엔 조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비 담당자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회비 담당자와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좀 과하게 문제 삼은 것 같아. 그분 기분이 많이 상했대. 근데 영수증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10년 넘게 함께한 사이인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그 단어가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결국 모임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회비 담당자 편에 선 사람들, 문제를 제기한 사람 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조용히 나간 사람들.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에서 집단 갈등 시 태도 선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720명의 집단 구성원을 관찰했습니다. 연구진은 의도적으로 집단 내 갈등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규칙 위반, 돈 문제, 의견 충돌 등. 그리고 구성원들의 반응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회피형 37%.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양쪽 다 이해돼요. 아무 편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둘째, 기회주의형 41%. 평소 관계에 따라 편을 바꿨습니다. 친한 쪽 편을 들거나 이득이 되는 쪽으로 붙었습니다. 셋째, 원칙형 22%. 관계와 무관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연구진은 6개월 뒤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피형 중 68%는 결국 집단을 떠났습니다. 편을 들지 않으려다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회주의형 중 54%는 또 다른 갈등이 생겼을 때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엔 이쪽, 다음엔 저쪽. 원칙형은 81%가 집단에 남았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미움받더라도 결국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갈립니다.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흐리는 사람은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양쪽 다 적으로 만들기 싫은 겁니다. 갑자기 정의로운 사람은 평소에도 정의로웠는지 봐야 합니다. 이번에만 정의롭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조용히 빠지는 사람은 관계보다 편안함을 택한 겁니다. 위기는 거울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본성대로 움직입니다. 영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버크는 침묵과 방관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일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결국 그 잘못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건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도 선택입니다. 아무 편도 들지 않는다는 건 결국 힘 있는 쪽 편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문제 상황에서 용기 내어 말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침묵했다면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위기 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진짜 관계는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증명됩니다. 당신 편에 서는 게 손해일 때도 당신 편에 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중히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멀리서 인사만 나눠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면들은 전부 다른 상황 같지만 사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불편해지는 순간에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성은 말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향하는 곳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향해 말하고 누군가는 자기를 향해 말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만들고 그 차이가 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침묵으로 전해지는 무관심, 작은 부탁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 비판 앞에서 튀어나오는 방어, 사과 뒤에 따라오는 반복, 문제 앞에서 선택하는 침묵. 이 모든 순간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을 뿐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앞에서 불편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었다면 그건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본능이 당신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리를 두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중요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멀어지는 선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잔잔한결이었습니다.